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신영미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 시대 가족 친화 제도와 출산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은 모두 아시다시피 0.8 미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유례 없이 세계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진입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구는 계속 감소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의 출생아 수, 정확히는 여아의 수가 앞으로의 미래 인구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94년도에 약 70만 명의 아동이 태어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은 약 33만 5천 명인데요. 이 여성분들이 2023년을 기준으로 만 29세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딱 한 명씩만 자녀를 낳아주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출생아 수는 33만 5천 명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성분들이 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합계 출산율을 고려해 봤을 때 30만 명 이상의 출생아 수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실제 2020년 이후로 우리 출생아 수는 30만 명 미만을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날 인구 변동으로 인해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이것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회 변화라는 것은 현존하는 사회 구조를 설계하고 재설계하는 것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위한 기획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저출산과 관련돼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세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는 약 3, 40년 전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의 특성이 지금까지 계속 비슷하다면 사회 구조가 잘 기능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대 간의 경험이나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세대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세대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준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기준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대 기준은 주로 미국의 그 세대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조영태 교수님께서 이 합계 출산율이라던가 여성의 대학 진학률 그리고 입시제도, 청소년기 대중문화 등을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세대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셨는데요. 이 세대가 얼마나 다른지 다음에 이미지들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9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운동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아마 베이비부머 1세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터가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2세대 분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10대나 유년기에 경험하여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X세대는 소위 서태지와 아이들로 이제 출발되는 1990년대 대중문화를 경험했고요. 우리나라의 수능이 시작되어서 수능을 경험한 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 이 청년세대가 앞으로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기대되는 세대인데요. 이 MZ세대의 특성은 이미지로도 보실 수 있지만 굉장히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스타그램이라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SNS 생활을 시작하고 영위하는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공정성에 크게 가치를 두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베이비부머 부모 세대에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사가 이제 싫은 소리라면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이제 세대로 보이고요. 또 일과 생활의 그 균형,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무엇보다 이 MZ세대는 결혼은 선택, 이것이 정말 적용되는 세대인데요. 저와 같은 X세대까지는 약간 생애에 있어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MZ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었고 나아가서 완벽한 부모 신드롬, 내가 물질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아이를 출산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수렴되는 세상을 살고 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들을 알고 있는 글로벌 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인데요. X세대까지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M세대, Z세대 이들은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진국에서 태어난 MZ세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할까? 뭔가 비용을 줄여주면 좋을까? 혹은 어떤 지원들을 더 제공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년들,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서 이런 사회라면 내가 기꺼이 결혼하고 아이도 출산해 보고 싶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싶다. 라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회를 가족 친화 사회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최근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마치 나에게 희생이 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비용으로만 계속 논의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형성의 기쁨과 가치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삶의 하나의 의미 있는 선택지로서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의 기쁨이 미래 세대에 고의적으로 전달된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족 친화 사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친화 사회라는 것은 아동 돌봄, 노인 돌봄과 같이 가족이 하고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사회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 그리고 워라밸을 이제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크게 가족 친화 사회는 가족 친화적 직장과 가족 친화적 지역 사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족 친화 직장이라 함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단축근로와 같은 이런 가족 친화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껏 다양한 법과 제도로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구비가 되었고 많은 기업들에서 가족 친화 제도를 실제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족 친화 제도가 남성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족 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현존하는 그 가족 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족 친화 제도가 여성을 위한 제도로 좀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 친화 제도는 여성에게 맞벌이 가고 여성에게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에 가서도 일하라는 의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돌봄에 함께 참여하도록 남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요.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요즘에 남성의 육아 참여에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했던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P기업인데요. 대기업이죠. P기업의 2030 직원을 대상으로 작년 이맘때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우리 연구진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P기업이 가족 친화 제도를 굉장히 잘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직원들이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가족 친화 제도가 실제 가족의 생활이라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아가서 결혼하고 출산하려고 하는 의향도 높일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P기업이 좀 제조업 베이스드 회사이다 보니까 85%가 남성이었고요.
20대가 좀 더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족 친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혹은 가족 친화 제도를 실제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업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혹은 근로만족도가 올라가고, 일생활 균형감을 느끼고, 그래서 삶의 질, 생활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것이 간접적으로나마 혼인의향이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하시죠? 분석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실시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요. 먼저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중요했는데요. 여기 있는 유연근무제, 난임기, 임신기, 육아기 재택근무,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이 사실 여기 있는 변인들에 모두 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혼인의향과 출산의향의 매개가 된 변인인 기업 프라이드, 자부심 요인을 좀 제가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기 재택근무 사용 가능하다. 직장 어린이집을 사용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고, 그리고 이것이 각각 2030 미혼 직원들의 혼인의향을 높이고 또 출산의향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 프라이드에는 이직의향 감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구진은 이직의향이 감소했으니 삶의 안정성이 좀 높아져서 이렇게 혼인도 하고 싶어지고 출산도 하고 싶어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이런 회사면 내가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겠다라는 직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된 조사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이 직장에 관련하여 우리의 연구 결과를 짧게 소개를 드리면, 최근 기업은 청년 인재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 가족 친화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제도는 현재와 미래 청년 세대의 기업 유치를 위한 HR 전략, 그리고 사내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서 점점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가족 친화 제도는 사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었고, 실제 불이익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직원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데요. 실제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용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근로만족도, 일생활 균형, 기업 프라이드와 생활만족도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나아가서 가족 친화 제도는 2030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이 초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출산, 양육 지원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가족 친화 제도를 이제 지원하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입니다.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라는 것은 이제 아동, 노인, 성인과 같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런 요구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삶을 조화롭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전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8월에 올해 출장을 일본으로 다녀왔는데요. 이 나가레야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가레야마시에 가서 여기는 가족 친화 지역사회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을 인터뷰할 때 이 나가레야마시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특정한 돌봄 시설이나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자체를 재구조하는 이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도심부로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시내에서도 버스 노선을 정리해서 잘 접근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지원하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도시 내에 나무가 많고 주택 환경의 질이 좋아서 마치 시민들이 숲에서 사는 느낌을 주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예쁘게 만드는 것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셨고요. 또 리프레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1인 가구라면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강, 공원, 호수 등을 만들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이벤트들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 근처에 부모가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해서 이제 그 동네 안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일하는 산당 근처에 큰 보육원을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가레야마시의 경우에는 정말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지금 재구조한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 친화 지역사회의 좋은 예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족 친화 지역사회를 측정할 때는 크게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로 나뉘는데요.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면 아동 돌봄 혹은 노인 돌봄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또 이에 더불어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과의 교류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 그리고 자연환경, 범죄율, 교통사고율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모두 다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이 키우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내가 이런 곳이면 아이를 낳고 출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돌봄의 인프라, 시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세대가 변했고 이제 이 변한 선진국에서 태어난 MZ세대 청년들이 출산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 친화 직장 그리고 가족 친화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와 더불어 아동의 가치, 가족 형성의 기쁨,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제는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동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라고 인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령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아시지만 아동이 미래 생산 인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든 가족의 선택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그 개인과 가정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과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및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합의가 구축이 되었을 때 가족 친화 제도를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눈치 보이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고 그러한 가족 친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사회로 구축을 위해서 이제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과정도 이러한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족이라고 하면 약간 가족 구성원의 성공을 온 가족이 다 같이 지원하는, 특히 자녀겠죠? 이런 도구적인 가족주의의 모습이 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 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생기는 것, 부모됨의 가치,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 의미에 대한 공유가 이제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또 요즘 청년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전반적인 경쟁심을 완화하는 협력과 공동체의 가치도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